안녕하세요, 김부석입니다. 하루 1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심리학 통이 되는 책입니다. 빅펜 사이콜로지 연구회에서 지었고요. 신영백님이 옮겼네요. 아인슈타인에게는 천재성을, 베이토벤에게는 창의성을, 그리고 히틀러에게는 야만적인 잔인성을 준 이 마음이 무엇일까? 라고 프롤로그 시작합니다. 자, 왜 인간은요, 지구로부터 수억 광년씩 떨어져 있는 은하계의 인공위성을 쏘아보내는 엄청난 성과를 올리는데도 정작 매일 부딪히는 주변 사람들의 심리를 알지 못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받고 괴로워하게 되는 걸까요? 자,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시작한 게 심리학 이런 거잖아요. 이 저자, 이건 이제 번역한 사람이 쓴 거군요. The Book of How to Get Psychology Expect라는 책을 이제 보고서, 우리나라 국내 독자에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번역을 했답니다. 특히 이제 심리학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심리학 전반을 좀 이해할 수 있게 했고, 또 심리학 입문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또 다양한 예화가 있어서 저도 심리학 책을 되게 많이 봤는데 되게 쉽게 봤어요. 프롤로그를 좀 읽어드릴까요? 왜 졸음이 오는 걸까? 왜 머릿속에 그토록 확실히 기억해뒀는데 잊어버렸을까? 내 성격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이런 생각하시죠? 저도 요즘 많이 고민하는 게 왜 자꾸 잊어버릴까? 덜렁댈까? 그래서 뭐 자꾸 잊어버려요. 왜 난 이런 성격을 갖고 있을까?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애니어그램이라든가 교류 분석을 이렇게 배워보면 참 달라요. 저는 이제 이걸 체크를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다르게 체크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당연한 답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체크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야, 정말 사람들은 다르구나. 참 다르구나. 그 다른 게 뭘까? 그게 심리학 이렇게 심리 테스트 하는 거 보면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지식은 모범 답안과 정답이 있는데 심리학에는 모범 답안이나 정답은 없어요. 그건 이성과 마음의 차이 아닐까. 마음. 그 사람의 마음. 핵심이죠. 마음을 연구하는 거. 그러다 보면 인간이라는 정체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죠. 뭐 심리학 하면 요즘 뭐 많은 분들이 또 방송에도 나와요. 심리학 박사님 들어서 강의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TV도 나와서 친근한 학문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문이라는 영역에 속하는 심리학, 그러니까 개인적인 게임 같은 요소가 있는 뭐 심리 테스트나 점술 이런 거는 이제 빼고요.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심리학의 발을 들여놓게 되면 거기서 펼쳐지는 넓고도 넓은 깊은 세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모의 심리학, 뭐 최근 히트한 뭐 설득의 심리학, 뭐 이런 책들이요. 그게 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파고 내려가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심리학을 정의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학문적인 전기가 어려운 이유는 심리학 자체가 인간이 관계하는 모든 분야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복잡한 걸 모든 걸 다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예를 들면은 뭐 수학은 기초, 해석, 대수, 기하, 응용, 경제학은 뭐 미시 경제학, 경제학사, 뭐 이론 경제학, 노동 경제학, 소비 경제학 뭐 이렇게 나누듯이 심리학도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있어요. 이 책은 심리학의 기초적인 부분도 있지만 심리학에 어떤 분야가 있는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리학 분야를 한번 알아볼까요? 이론 심리학, 지각 심리학, 학습 심리학, 인지 심리학이죠. 그리고 동물 심리학, 뭐 비교 심리학은 발달 심리학. 발달 심리학 분야에 들어가면 인간 연령 발달, 뭐 아동 심리학, 청년 심리학, 생애 발달 심리학, 노인 심리학, 또 차이 심리학이 있네요. 인성 심리학, 개인차를 보는 거죠. 발달 심리학, 집단의 차, 사회 심리학, 집단의 차, 뭐 이문화관 심리학, 국가 문화의 차, 민족 심리학,
이상심리학, 정신병, 신경증, 뭐 수면, 뭐 이런 상태, 꿈 이런 건 이상심리학이라네요. 응용심리학, 교육심리학, 임상심리학, 산업심리학, 범죄심리학, 요즘 또 교통심리학도 나왔어요. 더 들어가니까 이것도 대단하네요. 그럼 심리학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자,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에서 나왔겠죠. 알듯하면서 모르는 것이 마음인데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학문이 심리학이잖아요. 그러면 심리학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을까요? 자, 마음이 아프다. 마음가짐이 틀렸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너는 마음가짐이 틀렸어. 그럼 마음가짐이 뭐해? 그 마음은 신체 어디서 존재할까? 그 마음 그러면 이제 가슴을 잡죠. 사람들은. 근데 학자들은 이제 뇌와 관계가 있다고들도 말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이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제적인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상태는 마음이 일시적이나마 몸에서 떠난 것다고 생각했어요. 잠에서 깨어나는 상태는 이탈한 혼이 다시 신체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마음이 영구히 몸에서 떠나는 현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시로 몸에 들어오고 나가는 마음, 평소에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자, 그리스 시대의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유명하잖아요. 우리에게 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물을 생각할 수 있고 기분이 좋거나 나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소 재미있는 생각을 가졌던 학자가 근대 철학자인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 이전 사람들은 마음이 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고 웃거나 울기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혼이 떠나면 육신은 죽고 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이 같은 생각을 정면으로 부인했대요. 즉 혼이 떠난다고 해서 몸의 기능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중지하기 때문에 몸이 죽고 그 결과 마음이 육체에서 떠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느 쪽이든 마음을 실제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 같은데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19세기 초까지 계속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아플 때 가슴을 쓰다듬거나 막 가슴 속에 간직한다. 뭐 이렇게 가슴에 묻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마음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마음이 인간의 몸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쭉 여기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건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심리학이 어떻게 학문이 되게 됐는지 이런 철학과도 같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인간을 생각하는 것은 마음과 같으니까요. 지금 이게 좀 이렇게 드릴 소리가 좀 들리죠? 저희 아파트 인테리어 하는 데가 2군데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저럽니다. 쭉 이제 심리학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안 나올 수 없죠. 프로이트. 저도 이 프로이트에 관계된 책을 좀 몇 권 봤는데 어렵지만 그래도 읽다 보니까 이 프로이트의 이런 잠재 이론들, 무의식의 세계, 또 정신 분석에 조금은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그래요. 무의식이 이제 프로이트 하면 무의식에서 그 사람에 대한 행동이나 이런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 분석학 이게 창시자죠. 그러니까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고통을 호소하는 신경증을 히스테리라고 하죠. 그럼 이 히스테리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정신 분석학을 창시해서 이것을 체계화한 프로이트는요. 히스테리란 스스로 의식할 수 없는 마음의 한 부분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특히 프로이트는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과 그리고 전의식의 3가지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어요. 의식은 글자 그대로 사물을 의식하는 부분이고요. 무의식은 의식하지 못한 부분뿐만 아니라 잊고 싶다는 바람에 잃어버린 부분까지 포함합니다. 계속 의식하고 있어서 정신위생상 좋지 않은 것은 억압돼서 무의식의 영역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죠.
전이식이란 잠시 잊고 있는 부분인데 언젠가는 쉽게 의식화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히스테리는 이 무의식 속에 쌓여있는 과거의 불쾌한 생각이 잘 처리되지 않아서 일어난다고 프로이트는 분석했어요.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하고 말았다라는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이라는 말은 참 많이 쓰이죠. 이는 프로이트에서 나온 거라고 보면 됩니다. 프로이트 이론 또 볼까요?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옛날 어느 곳에 이른바 권태기를 맞이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아내에게 애정이 식기 시작한 남편은 아내로부터 받은 책을 어딘가에 넣어두고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그 후에 가끔 그 책이 필요해서 찾아보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던 중에 병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남편은 매우 감격을 하고요. 무심코 책상 서랍을 열었더니 그곳에서 잃어버렸던 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프로이트의 아주 유명한 책이죠. 정신분석 입문이라는 책에 실려있는 예화입니다. 심층 심리학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한 사람이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의 책을 서랍 속에 넣어두고도 발견하지 못한 까닭은 착오 행위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이는 아내에 대한 무의식적 혐오감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책을 무시해버린 탓이에요. 남편이 책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내로부터 받은 책 따위는 발견하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의 헌식적인 간병 행위를 보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혐오감이 사라져버린 순간 마침내 그의 착오 행위는 해제된 거죠. 프로이트는 이 같은 무심한 행위나 행동 속의 인간의 본심이 얼굴을 내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남의 이름을 잊거나 잘못된 행위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부분이 무의식적인 동기에 지배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 말하는 것에 무의식에 반하는, 그러니까 내심 빨리 회의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되는데, 이것으로 회의를 끝냅니다. 라고 먼저 말해버리는 경우. 그런 거죠. 자, 프로이드의 이론 또 보겠습니다. 자아란 괴로운 존재다. 자아란 괴로운 존재다. 퍼스널리티 구조.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남자들 중에서 확실히 늑대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런 남자의 경우라도 미녀를 보는 순간 맹목적으로 덤벼드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 늑대와 인간의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참을 수가 있지만 늑대는 참지 못하고 덤벼드는 걸까요? 프로이트의 퍼스널리티 구조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프로이트의 무의식, 전의식, 의식 같은 마음의 구조는 마침내 이드, ID라고 이제 하는데 이드, 의식의 하층에 있는 인간적인 본능의 충동이에요. 초자, 자아라는 퍼스널리티 구조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이드는 쾌락 원리에 의해서 행동하는 부분인데요. 쾌락만을 추구합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갖고 있는 성의 욕구, 기본적인 생명의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리비도에 의하면 이드는 조종됩니다. 초자아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훈계를 받거나 배움을 통해서 축적된 윤리나 도덕에 의해서 형성된 양심과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덕적 원리에 의해서 항상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는 현실 원리에 의해서 오로지 쾌락만을 추구하려는 이드와 도덕적으로 행동하려는 초자아와의 조종 역할을 담당해요. 자, 늑대와 같은 욕구를 가진 남자의 경우를 예를 들면 우선 이드, 본능 부분이 야, 무척 미인인데 저 여자를 정복해야겠다라고 성적 욕망을 불태웁니다. 그러는 순간 초자아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절대로 저 여자에게 손을 대서는 안 돼 하고 정면으로 반항, 금지시킵니다. 이때 자아는 여자를 덮쳐서는 안 돼. 그대로 놔두고 눈으로만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이 오히려 실리적이야 라는 식으로 조종을 꾀하는 거죠. 이렇듯 자아는 항상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이드와 초자아 사이에 조종을 꾀하는 괴로운 존재입니다. 만일 양자간의 조종에 실패하는 날에는 마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곤욕을 치르는 남편 격이 되고 말죠. 프로이트는 사람에게 신경증이 생기는 까닭은 자아가 그
그 괴로운 위치에서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로이트의 이론 4. 영웅은 여색을 좋아한다는 속성이 있다. 리비도. 예로부터 영웅은 여색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죠. 이 영웅이란 프로이트가 나폴레옹을 두고 한 말인데요. 비단 나폴레옹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특히 여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왜 영웅들 중에는 호색가가 많을까요? 프로이트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리비도라는 성적 에너지가 존재하며 그것이 인간을 영웅으로 만들기도 하고 호색가로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프로이트는 이것만은 기어코 해내고 말겠다는 성취 동기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만은 꾹 참아야 한다고 하는 이를테면 인내력과 성욕은 이 리비도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영웅들은 당연히 성취 동기와 인내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고요. 성욕도 강할 것이라고 추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프로이트의 주장은 생략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영웅적인 인물들은 일반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 많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남성 호르몬이 높으니까 좀 공격적이죠. 테스토스테론은 아무래도 이제 남성 호르몬이니까 성욕과도 연관이 있죠. 그래서 영웅적인 성격이나 호색마저도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생리적인 호르몬 인자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겁니다. 자, 프로이트의 이론 5번째입니다. 이 삶과 죽음의 본능, 에로스와 타나토스.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들은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이것을 죽음의 본능, 타나토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타나토스와 대립되는 존재가 바로 에로스인데요. 이 에로스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원동력인 동시에 생존 본능입니다. 1920년에 저술한 쾌감 원칙의 피안이라는 책에서 프로이트는 인간에게는 삶과 죽음의 본능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대립된 본능이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새로운 이론을 전개했어요. 일반적으로 에로스와 타나토스는 서로가 굳게 융합돼서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도 없을 정도로 일착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죠. 인간은 에로스에 이끌려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타나토스의 영향을 받아서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이트는 아주 격정적인 성격 탓인지 엄청 많은 여자들과 사귀었대요. 특히 약혼녀인 마르다에게는 매월 빨간 장비를 한 송씩 보냈고요. 러브레터만 하더라도 900통 이상에 이른다고 합니다. 매일 써도 3년 가까이 써야 되는데. 프로이트 6번째. 꿈은 무의식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다. 1900년에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이라는 대단한 책을 냈죠. 꿈은 의식 속에 갇혀있는 또 하나의 자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산, 몽둥이, 나무, 권총, 펜, 연필은 이제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고 구멍, 병, 출입문, 입, 트렁크 이런 건 여자의 성기를 상징한다. 욕구, 억압된 욕구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주장을 했어요. 자, 이렇게 프로이트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짧은 시간 내내 알아본다는 게 또 프로이트를 얘기했으니까 융을 또 안 알아볼 수 없죠. 융, 프로이트 학파, 융 학파. 지금도 심리학을 보면 이렇게 프로이트 학파다, 융의 학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융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심리학 통이 되는 책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융의 이론은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의식을 얘기합니다. 집단 무의식을 얘기하는데, 융은 프로이트처럼 무의식을 강조했어요.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세계를 순전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융은요, 무의식에는 개인적인 무의식과 또 집단 무의식의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단 무의식의 심층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전 인류에게 공통된 기억이라든가 이미지가 잠재해 있다고 생각했고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뱀을 싫어하잖아요. 뱀이 사람을 잡아먹거나 하지 않는데도 말이에요. 융의 주장에 의하면 이러한 뱀에 대한 혐오감은 옛 인류의 조상들이 파충류에게 습격을 당했던 당시의 기억이 유전자에 의해서
지금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융은 정신과 의사로서 실제로 많은 그 분열병 환자들을 임상치료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꿈이나 망상 가운데에는 현대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태고적이며 신화적인 심벌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같은 심벌이 정상적인 사람의 꿈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해서요. 집단 무의식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 기시감 있잖아요. 기시감. 그러니까 언제 내가 이걸 경험해 본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기시감도 이 집단 무의식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처음 보는데도 전에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고 처음 찾은 고장인데도 왠지 낯익은 곳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옛 조상들이 이미 경험했던 기억과 결부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 인류학이라든가 종교, 오컬트, UFO에 이르기까지 규모의 장대함과 신비성은 융의 심리학의 커다란 매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융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도 이 같은 매력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컬트라 그러죠. 초심리학, 전신감응, 천리안 따위, 이제 초자연적 현상을 다루는데요. 비과학적이고 신비롭고 또 불가사의한 비학을 이제 오컬트라고 합니다. 자, 융이 이런 두 번째요. 누구나 가면을 쓰고 있다. 융이 주장하는 무의식에는 개인적인 무의식하고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원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원형이란 전인류 공통의 기억이나 이미지의 모티브가 된 것을 말하는데요. 이 원형에는 참 다양한 게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일컬어지는 게 페르소나, 들어보셨죠? 페르소나, 가면 쓴 인격 이렇게 얘기하는데 페르소나, 또 그림자 이론, 또 아니마, 남성 속에 여성적인 요소가 있는 걸 얘기하고요. 또 아니무스, 여성 속에 남성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선 이제 페르소나 볼게요. 사람들이 외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는 가면과 같은 건데요. 예를 들면은 연인을 갖고 싶어하는 젊은 의사가 젊고 아름다운 환자가 찾아왔어요. 그 의사는 내심 여자의 전화번호가 알고 싶지만 물어보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가 아프십니까? 라는 의사다운 질문만 하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비단 이 의사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대체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가면을 써야 할지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페르소나라 그래요. 그림자에는 개인적인 그림자와 보편적인 그림자가 있는데요. 개인적인 그림자란 성격의 표면상에 나타나지 않은 면에서 그 표면의 성격을 보완해주는 존재를 말합니다. 아이고, 이거 뭐 전화기를 내가 이게 소리로 해놔가지고. 오케이. 예를 들면 항상 밝고 활달한 사람의 어두운 부분이 그림자가 되고요. 항상 온순한 사람의 활달한 부분이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림자는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의 나쁜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짙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사람들을 보면 쾌활한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아픔도 더 크다. 그 그림자가 있다. 개그맨 김준호가 얼마 전에 프로그램 출연해서 이제 최면 요법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참 밝고 긍정적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얽밀려 있는 감정과 섭섭한 상처들이 깊더라고요. 그걸 이게 쏟아내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자, 이 그림자 이론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자, 그리고 아니마 남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 여성의 영원한 이미지. 아니무스는 여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남성의 영원한 이미지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투영시켜요. 하지만 그 원형이 무의식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사람들은. 자, 융은 원형을 모티브로 한 꿈을 꾼 적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무의식이 또 이제 집단적인 무의식 있잖아요. 개인적인 무의식은 각기 개인과 관계가 있는 의식인데 잊어버린 기억이나 억압된 의식, 충동, 소원 등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페르소나, 융이 페르소나를 서양의 고전극에서 배우들이 쓴 가면을 보고서 착상을 했대요. 사람들은 모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의 페르소나를 쓰고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자, 섀도우 이런 한 사람의 인격 반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림자라고 표현하면 부정적, 비판적인 이미지를 좀 띄우고 있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반대적인 이미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융의 이론 세 번째입니다. 의미가 있는 우연, 동시성.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당사자가 갑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같은 우연에 대해서 융은 우연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융은요, 환자와 고대 이집트의 그 투구벌레, 이제 장수풍뎅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창밖으로부터 한 마리의 투구벌레가 방 안으로 날아갔어요. 이 신기한 우연의 일치 현상이 발생한 후에 그토록 지지부진했던 환자의 치료가 아주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융은 가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좀 불가사의한 일들, 이게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보아 넘길 수는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합리적인 인과율, 그러니까 뭔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또 다른 미지의 뭔가와 연결되어진 심리적 평행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를 뭐 공시성이다 또는 뭐 동시성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공시성이나 동시성 개념은 융의 심리학 가운데서 가장 어려워요. 또 신비롭고 또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심리학파들은 아직까지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담한 이론에 융이 확신을 갖게 된 배경으로는요, 그가 갖고 있는 아주 깊은 동양적인 사상, 동양철학적인 사상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불교나 도교의 사고방식은 사상을 요소가 아닌 전체로 파악을 하고요. 우연의 일치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실제 치료의 주역이나 불교의 본질인 깨달음을 이용할 만큼 동양의 이해지에 매혹이 돼서 일종의 정신적 이상향을 발견해낸 듯합니다. 호기심이 참 많았죠, 이분요. 뭐 종교나 신화, 동양사상, 신비사상 등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아프리카, 멕시코, 인도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직접 행동한 학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들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아들러 되게 유명한 심리학자죠. 이분은 이제 컴플렉스를 연구했어요. 저도 그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그 컴플렉스가 있는 친구들은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건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한다. 나폴레옹도 무슨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또 따져보면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자, 어쨌든 보상심리입니다. 실제로 그 자신이 남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뒤처져 있다라는 열등 의식에서 사람들은 그 약점을 보완하려고 무의식을 작동합니다. 그걸 이제 보상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상의 욕구가 인간에게 미래를 개척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들러입니다. 아들러는 안과 의사에서 정신과 의사로 변신한 이색적인 경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는 눈이 나쁠수록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독서가가 되기를 원한다는 놀라운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발전은 사람들의 무의식 중에 자신의 열등성을 극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음악가가 된 베토벤이나 언어장애를 극복하고 그리스의 위대한 웅변가가 된 데모스테네스. 이 데모스테네스는 말더듬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극복을 했어요. 유명하거든요. 또 태어난 지 19달에 성열홍을 알아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가 각고의 노력 끝에 교육가와 저술가가 된 일을, 이것은 얼마든지 볼 수 있죠. 하지만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지나친 보상욕구, 그러니까 신체적, 정신적으로 열등함을 의식할 때 그것을 보충하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은 자칫 사소한 성공을 과장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아들러도 융처럼 처음에는 프로이트 심리학 이론에 심취했지만 후일 프로이트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아들러와 프로이트는 이론 이전에 인생에 대한 태도 자체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프로이트는 인생을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가 원인을 탐색하려는 일에 비해서 아들러는 원인을 극복하는 인간 가능성에 기대를 걸면서 미래를 응시했습니다.
이를테면 뭐 과거지향 대 미래지향에 대립된 두 학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열등감이라는 용어. 이것도 이제 아들러가 사용한 용어예요. 자, 이 밖에도 뭐 모라토리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쭉 요거 넘어가서 자, 행동욕구. 이게 이 책이 모르겠어요. 저는 참 좋거든요. 그동안에 봤던 그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아주 쉽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일반인들도 심리학을 심리학답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거 있잖아요. 청개구리 욕구. 하지 말려면 더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려면 더 하고 싶은 거. 거기에 대한 그 얘기가 있어요. 학교에 다니는데 학교 규칙이 엄한 학교였나요? 아니면 그 반대셨나요? 만일 규율이 엄한 학교였다면 아마도 당신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담배를 피웠거나 몰래 영화관 출입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지정된 교복이 있지만 무엇을 입어도 상관하지 않는 학교 방침이 있었다면 당신은 오히려 지정된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녔으리라고 짐작해 봅니다. 이것처럼 하지 말라고 말릴수록 더 해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거든요. 슈머라는 사람은요, 이런 실험을 했어요. 어느 대학의 학생에게 부탁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경찰을 대학 구내에 불러들여서는 안 된다는 주제의 강연회를 기획을 하게 하고요. 전교생에게 강연회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며칠 후에 강연회가 대학 당국에 의해서 중지된 것을 알게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찰이 군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앙케이트를 실시했더니 반대한다는 의견이 강연회 개최 사실을 알고 있기 전보다 압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당국이 강연회를 중지시켰기 때문에 그 강연회는 대단히 영향력이 큰 강연회일지도 모른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강연 내용의 가치를 평가했던 거죠. 이번에 반대로 했어요. 경찰을 대학군에 불러들여도 괜찮다라는 정반대 주제로 강연을 기획했다 중지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경찰이 대학군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앙케이트를 실시했더니 찬성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일을 강제에 의해서 금지당할 경우에는 그것이 오히려 매력있게 느껴진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이 실험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람들이 당신의 자유를 빼앗을 염려가 있다거나 또는 실제로 자유를 박탈당한다면 금지된 것을 굳이 하려는 경향에 대해서 프레임은요, 리액턴스, 반동, 저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리액턴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런 게 있죠. 백화점의 매출 포스터에는 뭐 오늘뿐이다, 한정 상품, 이러면 고객의 욕망을 더 부추기는 거죠. 이거 안 되는데요. 한 다음에 이제 뭐 파는 거, 뭐 이런 것들. 인도에는 이제 거짓말 탐지기가 있었어요. 고대 인도에는 거짓말 탐지기였을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옆방에다 이제 깜깜하게 암실 만들어 놓고 당나귀 한 마리를 준비해 놓고요. 거짓말쟁이가 당나귀 꼬리를 잡으면 물어뜯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말쟁이는 꼬리를 잡는 신용만 하게 돼요. 당나귀 꼬리에 검댕이를 묻혀 누웠기 때문에 금방 탈로가 나는 거죠. 이야, 그렇군요. 인간에게는 이성으로는 억제할 수 없는 본능적인 감정이 있어요. 감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감정 심리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입니다. 뇌가 만들어질 때 감정의 뇌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성의 뇌가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야 돼요. 이성보다는. 인간의 감정이 처음 발달하게 된 동기는 공포였을 가능성이 커요. 이 공포의 감정이 자기 변화가 돼서 나눠져서 뭐 슬픔이라든가 노여움, 뭐 기쁨, 이런 세심한 감정으로 발전됐다고 추측을 합니다. 공포감을 느껴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생리적인 거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쾌한 거, 뭔가 이렇게 불쾌하면 안 먹게 되고, 이런 것도 이제 생존을 위한 거죠. 그래서 감정은
이성보다 강하고요. 그 감정이 빨리 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숨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것저것 머리로 생각한 다음에 행동을 옮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위험하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서야 돼요. 이것이 감정이죠. 감정은 학습에 의해서 몸에 지니게 된다 그래요. 감정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면 만족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듯이 생존의 플러스가 되는 자극에는 쾌감을 느끼고요. 생존의 마이너스가 되는 자극에는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가학적 변태 성욕자나 피약대성 도착증에 걸린 사람들은 뭐 매로 맞거나 막 이런 데 쾌감을 느끼는 거. 이거는 이상한 거죠. 이건 뭐 잘못된 거죠, 뇌가. 왓슨은요, 생후 11달 된 아기를 모델로 실험을 해봤어요. 생후 11개월 된 갓난아에게 흰 쥐를 한 마리 보여줍니다. 아기는 호기심이 생겨서 쥐를 만지려고 그래요. 아기가 쥐를 만지는 순간 아기 등 뒤에서 큰 소리를 냅니다. 2번 반복했어요. 이걸 또 몇 번씩 반복했어요. 다음에 이 아기는요, 쥐를 보기만 해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중에. 나에게 한다스의 아이와 특수한 환경을 마련해 준다면 어떤 전문가라도 만들어낼 자신이 있다. 굉장히 자만하시네요. 그러니까 슬프니까 우는 건지 우니까 슬퍼지는 건지 이 부분도 그래요. 슬픔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거나 노여움을 참지 못하고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들은 상식적으로 기쁘니까 웃고 슬프니까 울면서 또 화가 나면 얼굴이 붉어진다 그러는데 반대 주장을 편 사람이 바로 제임스와 랑게입니다. 그들은 웃으니까 기쁜 마음이 생기고 우니까 슬픈 감정이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자, 눈물이 나오는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면 그 변화가 뇌에 전달돼서 뇌가 슬프다라는 감정을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되는 의견은 캐넌 머드설이 있어요. 이 설은 대뇌 아랫부분에 있는 사상하부에서 감정이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상하부에서 슬프다라는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을 대뇌가 포착해서 울어라, 울어라 하고 신체기관에 명령을 한다는 겁니다. 또 카타스트로피 이론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연인이나 결혼 상대 그런가 하면 자신의 귀여운 자식까지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카타스트로피 이론은 사랑과 미움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순간적이다.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갑자기 증오심이 폭발하거나 홀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하던 중에 갑자기 미운 생각이 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랑과 증오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말이 되네요. 예. 심리학 톡이 되는 책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